우리가 일단 IP 주소가 만약에 바이너리로 돼 있는 경우 그러면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바이트에 요 비트를 여기가 MSB고요. 여기가 LSB, Most Significant Bit고 여기가 Lowest Significant Bit죠. 그래서 가장 상위 비트를 보면 클래스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이 언제 나온지를 1이 아니라 0이 언제 나온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 비트가 0이면 처음에 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클래스 A입니다. 처음에 1이면 그 다음에 만약에 0이 나왔다면 두 번째 0이 나왔죠. 그러면 클래스 B. C는 세 번째 0이 나와 있고요. 클래스 D는 네 번째 0이 나와 있습니다. 클래스 E는 네 번째도 0이 안 나고 1인 경우죠. 그래서 1111이면 클래스 E.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바이트의 비트만 딱 살펴봐도 이게 클래스 A IP 주소인지 클래스 B IP 주소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보면 안다고요? 첫 번째 바이트에 0이 몇 번째 비트에 나온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플로우 차트처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비트가 0이다. 그러면 클래스 A. 두 번째 비트가 0이다. 클래스 B. 세 번째 비트가 0이다. 클래스 C. 네 번째 비트가 0이다. 클래스 D. 이게 다 통과 못했다. 그러면 클래스 E. 간단하죠? 자, 그러면 지금 바이너리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각 주소의 클래스를 구하시오. 0, 0, 0, 0, 0, 0, 1. 이것은 첫 번째 비트가 제로죠. 그러니까 뭡니까? 클래스 A 주소입니다. 자, 이거는 0이 언제 나오는지 보는데 4비트까지 보는 거죠. 1이 언제 나오나 안 나오고 전부 다 1이죠. 그러면 클래스 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IP 주소를 표현할 때 도티드 데시멀 로테이션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128.140.248.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표현 안 되고 10진보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연산해 보면 되죠. 즉 우리가 클래스 A인 경우는 0, 0, 0, 0, 0, 0, 0부터 여기가 0이고 111111까지가 첫 번째 비트가 0인 경우죠. 그래서 요거를 근데 바이너리로 따져보면 0, 0, 0, 0, 0, 0는 0이고 0, 1, 1, 1, 이거는 127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1, 0, 0, 0, 0, 0, 0 이거는 128이죠. 거기서 1을 빼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127입니다. 그래서 0부터 127까지는 클래스 A, 그러니까 10진법일 때는 이거 외워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어쨌든 0부터 127까지는 클래스 A. 자, 클래스 B는 두 번째가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0, 0, 0, 0, 0, 0, 0, 0부터 10, 1, 1, 1, 1, 1, 1 써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냐? 요거는 128이죠. 요거는 해보면 191입니다. 그래서 128부터 191까지는 클래스 B. 이런 식으로 해보면 192부터 223은 클래스 C, 224부터 239는 클래스 D, 240부터 255는 클래스 E.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거를 요거를 바이너리로 바꾸고 몇 번째 비트에 0이 나온지를 계산해 보면 클래스 A, B, C, D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클래스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호간에 컴퓨터들이 보통 210, 117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북대학교가 다 그런 식으로 시작되거든요. 210, 117. 클래스 뭡니까? 클래스 C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 학교가 210, 117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210이니까 클래스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 클래스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보면 142.128. 이렇게 받았거든요. 142니까 뭡니까? 클래스 B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A, B, C, D를 갖고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클래스 A는 자 보세요. 이게 2의 7승계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클래스 A가 포함할 수 있는 주소가 클래스 B보다 크고 클래스 C는 클래스 B보다 작습니다. 사이즈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각 IP 주소의 클래스를 찾으시오. 앞에서는 바이너리로 4바이트 주소를 주고 클래스 ABCD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티드 데시멀 노테이션으로 227이면 클래스 뭡니까? D. 252면 클래스 E. 134면 클래스 B.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외우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134를 2로 나누고 2, 6, 12, 2, 7, 24, 나머지 0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됩니까? 바이너리로 바꾼 다음에 0이 몇 번째 나온지를 찾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찾던가 외워서 찾던가 어쨌든 바이너리 데시멀로 IP 주소를 주면 클래스 뭔지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4바이트 IP 주소를 주면 이 IP 주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쪼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는 네트워크 ID 주소와 호스트 ID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래스 A인 경우는 네트워크 ID가 1바이트이고 호스트 ID가 3바이트를 차지하고 클래스 B는 네트워크 ID가 2바이트를 차지하고 호스트 ID가 2바이트. 클래스 C는 네트워크 ID가 3바이트고 호스트 ID가 1바이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자, 만약에 어떤 기관이 클래스 B 주소를 받았다. 그러면 네트워크 ID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즉 클래스 B를 할당받은 기관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계의 그 컴퓨터 숫자가 16비트, 즉 2의 16승계. 2의 16승이면 얼마입니까? 65,536대를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북대학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학교 보통 14,000명, 대학원 쳐도 어쨌든 일반적인 학교가 17,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5,000개 그러면 너무 많죠. 충분히 하고도 한 3배는 더 써도 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는 클래스 C 주소를 받고 있습니다. 클래스 C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네트워크 아이디를 1개를 받았다. 그러면 호스트는 몇 개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1바이트니까 8비트죠. 그러면 2의 8승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2의 8승이면 얼마입니까? 256개. 에게 256개면 이거 7호간만 와도 컴퓨터 대수가 256대는 나오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클래스 C를 기관 1개가 받아가지고는 이거 만약에 학교가 이거 1개 받아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C 주소를 여러 개를 할당받아가지고 이거를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클래스 B를 받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가 ABC로 나눈 이유가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 컴퓨터 앞에 히스토리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200대 축하한다고 200대는 연결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터넷의 숫자가 수천 대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컴퓨터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싼 장비였으니까. 옛날에 메인프레임 워크셋을 하면 1억 가까운 돈을 하니까 그런 걸 누가 일반인이 한 대씩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주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큼직큼직하게 네트워크 주소 1개씩 줄 테니까 뭐 알아서 편하게 써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나 많은 장비를 연결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IP 주소가 고갈되고 모자라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이 IP 버전 4고 IPv6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IPv6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날의 우리의 그 인터넷은 IP 버전 4 해서 4바이트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각 IP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클래스 A는 네트워크 아이디 8비트, B는 16비트, C는 24비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가 A가 2의 24승계, B가 2의 16승계, C가 2의 8승계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 B, C 말고 D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 D는요. 특정 기계 한 대가 갖는 IP 주소가 아니에요. 그룹 아이디 주소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멀티캐스팅 용도를 쓸 때 우리가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클래스 D 주소는 개인 PC가 할당받는 주소가 아닙니다. 그룹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할당하는 주소는 A, B, C까지입니다. 그리고 E는 퓨처워크를 위해서 남겨뒀는데 뭐 남겨두고 날고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 A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클래스 A는 첫 번째 바이트가 0000부터 0111까지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7개 비트 즉 2의 7승계의 네트워크 블락 즉 전 세계에서 2의 7승계면 얼마입니까? 128이죠. 그러니까 128개 기간만에 가질 수 있는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 아이디가 0이다 그러면 0000 이 부분이죠. 여기부터 0, 25, 25, 25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스페셜 블락으로 해놨죠.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73번이다 그러면 73.000에서 73.252525까지 제어 우리가 호스트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확장해서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 주소는 그래서 사실 이거 000는 특정 장비한테 할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3.0.0.0은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그러고요. 실제 기계들은 1번, 2번 이렇게 끝에 번호로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255도 스페셜 용도로 사용합니다. 스페셜이라는 게 브로드캐스트 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0000 되는 그러니까 73. 네트워크 아이디에다가 호스트 아이디를 0을 넣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어드레스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개인한테 그러니까 개인 PC한테 할당하는 주소가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라우터를 어떻게 할당하냐면 여기 만약 라우터가 한 대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그래서 라우터가 여기다 1번 라우터를 줍니다. 즉 일반적으로 73.0.0.1이 라우터 주소입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우리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치료관 세팅할 때요. 우리 그 라우터가 어디 있냐면 저희 치료관에도 210.117.131.1 그게 라우터입니다. 보통 1번을 라우터로 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확장됐다고 봤을 때 모든 이 호스트들이 73을 이 부분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가 다르는 거죠. 이게 001, 0.0.2, 0.0.3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호스트 수는 2의 24승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마 2의 24승계나 되는 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클래스 A 주소는 수백만 개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래스 B를 볼까요? 그러면 2비트를 빼고 그러니까 이게 6비트를 그러니까 이게 6비트 2의 6승 아니 2의 6승이 난다. 요 2바이트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2바이트를 차지하니까 여기 6비트에다가 D에 8비트 6 플러스 8하면 14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14비트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개수가 2의 14승 요거는 얼마입니까? 2의 10승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은 16이죠. 그러니까 16K 한 16,000개 정도 되네요. 대략. 그래서 16,000개 정도 되는 기관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 하는 기관들이 보통 클래스 B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128.0부터 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기관이 이게 180.8을 받았다면 나머지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180.8까지는 똑같고 나머지 2바이트가 다르죠. 그래서 180.8 여기에다가 호스트 아이디를 0을 넣은 거 0,0 요게 네트워크 주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간의 네트워크 주소는 180.8.00이고 그 다음에 호스트들은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숫자는 나머지 2바이트 2의 16성 해서 65,536개의 호스트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B도 사실 많이 낭비되죠. 왜냐하면 2의 16승이면 65,000개인데 이거 남잖아요. 보통 65,000개를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클래스 B 주소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C의 숫자는 보통 필요한 것보다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가 클래스 C 주소를 받고 있는데 우리 모자라니까 클래스 C 주소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 C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C인 경우는 우리가 110 빼고 00000 그러면 이게 5비트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24비트니까 8비트 더하기 8비트 더하기 5비트 그러면 16비트 더하기 5니까 21비트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2의 21승 기간에다가 하나씩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C 주소를 만약에 200.11.8을 받았다.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는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가 0을 넣은 거 200.11.8.0 요게 네트워크 주소고 여기에 속한 장비들은 여기가 1, 2에서 254까지 너무 적죠. 512, 256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클래스 C인 경우는 너무 작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네트워크 주소라는 것은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아이디는 할당받은 것에다가 호스트 아이디를 다 0으로 채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트워크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네트워크 123.0.0.0 네트워크, 여기는 141.14.0.0 네트워크, 여기는 210.45.710.0 네트워크. 그럼 클래스 A, B, C. A는 3개가 0이고 B는 2개가 0, C는 1개가 0이죠. 이런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클래스펄 어드레싱을 사실 한 이유는 IP 주소가 충분히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계층적으로 잘 잘라주면 관리가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층적 구조로 잘라주려고 이렇게 클래스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풀 어드레싱은 네트워크 주소가 한 기간에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갖다 주면 되지. 좀 큰 기간이면 A 주고, 뭐 상당히 뭐 큰 기간이면 B, 뭐 적당하게 사이즈면 C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오판이라고 생각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알게 된 사실이죠. 자, 어찌되었던 다음에 주소가 있다. 이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를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P 주소를 주면 일단은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이디에다가 호스트 아이디를 0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호스트 아이디가 몇 비트가 0으로 채워야 되는지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클래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IP 주소가 무슨 클래스인지만 알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A입니다. 128보다 작으니까. 클래스 A면 요게 네트워크 아이디고 호스트 아이디는 요걸 0으로 다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23.0.0.0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IP 주소를 주고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찾으라 그러면 클래스가 뭔지를 찾는다. 그런 다음에 호스트 아이디 부분을 0으로 넣으면 된다. 자, 이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를 구하시오. 이것도 무슨 클래스인지를 알면 되죠. 132는 클래스 B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바이트가 네트워크 요게 네트워크 아이디고 요 두 개의 바이트가 호스트 아이디죠.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채우면 되죠. 그러니까 132.6.0.0 요게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가 있다. 클래스를 찾으셔. 이것도 쉽죠? 세 개가 0이니까 클래스 A지 뭐. 간단하죠? 자, 그런데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랑 다릅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둘 다 갖는데 다만 호스트 아이디가 0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 부분만, 네트워크 아이디 파트만 이야기한 것이죠. 아시겠죠? 자, 샘플 네트워크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즘은 안 쓰지만 이거는 토큰 링이네요. 아마도. 요거는 랜이고 여기도 랜인데 여기는 아마 포인트 투 포인트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뭐 옛날에 썼던 패킷 스위치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와이리스 에리어 네트워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네트워크가 자 보시면 220.3.3.0 네트워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들이 220.3.3 클래스 C 주소를 가지고 있고 호스트 아이디가 얘는 1번, 얘는 3번 하시겠죠? 그리고 라우터가 이쪽이 연결되고 이쪽이 연결되면 얘는 IP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이쪽도 있어야 되고요. 이쪽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려있는 IP 어드레스는 220.3.6.23 이렇게 있어야 얘가 결국은 이쪽으로 보낼 때 일단 얘한테 보내는 23번한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보내고 어쨌든 여기는 네트워크 220.3.6.0이고요. 여기는 200.78.6.0 네트워크이고 여기는 134.18 클래스 B네요. 0.0 네트워크이고 이쪽은 클래스 A 네트워크이네요. 124.0.0.0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는 4개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지금 현재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4개의 네트워크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는 두 레벨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두 레벨이죠? 네트워크 IP를 보면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하나, 둘, 2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두 개냐 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네트워크 아이디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호스트를 찾는 2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같으면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패킷을 보내게 되면 먼저 네트워크를 찾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오고 그러니까 141.14 네트워크를 찾아서 패킷이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라우터에 도달하면 얘가 우리가 특정한 호스트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가 커서 자, 이 클래스 B입니다. 클래스 B인데 이게 하나의 기관, 어떤 캠퍼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빨간색 안으로 있는 게.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B를 받아서 141.14 그 클래스 B 주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141.14 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호스트를 한 개씩 플랫하게 다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캠퍼스 관리자가 봤더니 건물이 4개가 있는 거예요. A, B, C, D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각 동에 라우터들이 한 대씩 있으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서브넷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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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을 서브 네트워크 즉 여기는 141.14.0.0 여기는 141.14.64.0 즉 여기는 141.14.64.0을 네트워크 주소로 갖고 끝부분만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고 141.14.64 141.14.64 여기는 다 같고 1, 2, 254 얘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또 이쪽에는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141.14.128 요 네트워크를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만 다르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는 141.14.1915.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얘기는 얘들은 요 2바이트를 IP를 그냥 플랫하게 할당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망 관리자가 요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네트워크를 서브 네트워크로 나눈 겁니다. 일부러 강제로 서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거는 141.14.192.0 서브 네트워크로 만들고 여기는 141.14.128.0 서브 네트워크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어떤 패킷이 왔다. 만약에 141.14.128.7이란 게 왔다. 그러면 요거는 A, B, C, D 동에서 온 패킷이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관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만 충분하면 이 큰 네트워크를 이렇게 서브 네트워크로 쪼개서 관리하면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IP 설정할 때 보면 그 IP 주소가 있고 서브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브 네트워크 마스크는 뭐냐 하면 IP 주소 중에 몇 비트를 추려내면 서브 네트워크 IP 결국은 네트워크 아이디를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원래는 없었는데 요 다음에 보조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그 윈도우즈 설정을 누르면 이게 뜨죠. 뭐 시스템 장치 이런 게 뜨는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이더넷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쓰는 게 바로 이것인데요. 이더넷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속성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더넷 속성. 자, 그 중에 여기 보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 IP v4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메뉴가 뜹니다. 자, 이거를 자동으로 IP 메뉴 받기가 있고요. 저는 수동으로 매뉴얼로 다음 IP 주소 사용, 직접 넣는 방식이죠. 그래서 IP 주소는 뭐를 쓰고 있냐면 210.117.181.185를 쓰고 있고요. 클래스 C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서브넷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서브 네트워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거랑 관계가 있냐?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서브넷 마스크가 2525250으로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왜? 클래스 C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클래스보다 더 깊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클래스 B라면 2525000이거나 요거보다 좀 더 길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어쨌든 2525250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가 제가 보통 게이트웨이는 끝에 1번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210.117.181.1이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대한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이 뭐냐? IP 주소에다가 서브넷 마스크를 엔드 시키면 네트워크 주소가 튀어나옵니다. 자, 210.117.181.185를 우리가 바이너리로 변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25250은 255는 111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마스크는 우리가 전자과나 아니면 회로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마스크가 가리다는 뜻이잖아요. 뭘 가리느냐? IP 주소를 이걸로 가리는 거죠. 그러면 안 가려져 있는 부분, 여기에 가린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마스킹된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가 가린 거죠. 0으로 되어 있는 거 가려서 다 빵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스킹 됐다는 겁니다. 그래 마스킹 안 된 부분만 데이터 밑으로 쭉쭉쭉 빠지고 얘는 가려져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엔드 하면 됩니다. 엔드 하면 111이니까 당연히 엔드 하면 뭡니까? 이거 데이터가 그대로 오게 되죠. 왜냐면 엔드 하면 1은 1이고 하나라도 0이면 0이니까 한쪽이 다 1이면 이쪽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오고 이것도 그대로 오는데 마스킹 된 부분은 다 빵으로 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쪽이 빵이니까 무조건 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는 바꿔보면 210
요거는 117, 요거는 181, 요거는 0이죠.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넷 매스크가 왜 있냐 하면 망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브넷 매스크를 이렇게 설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클래스 C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패킷을 들어오거나 나갈 때 서브넷 매스크로 엔터하면 네트워크 주소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가면 DNS, 도메인 네임 서버의 서비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 주소도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3, 254, 128, 11도 있고요. 보조로 12도 있습니다. 203, 254, 128.12 이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서브넷 매스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PC를 우리가 네트워크를 다룬다면 이거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브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랑 사용하지 않으면 클래스 서브 네트워크 마스크를 클래스 A면은 25 빵빵빵이 되는 것이고 클래스 B면은 2525 빵빵, 클래스 C면 252525 0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래스 B를 받았어요. 지금 141.14니까 클래스 B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서브넷 매스크를 뭘 써야 되냐면 252500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앞에 이그젬플에서처럼 이 망 관리자가 서브넷 매스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252500이 아니라 255, 255, 192, 0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서브넷 매스크 아이디가 그러니까 서브넷 아이디가 192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25, 255, 192, 0을 서브넷 매스크를 쓰게 되면 우리가 IP를 요걸 엔드를 시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세 개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고 나머지 비트 부분만 이제 그 0으로 돼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내려오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서브넷 매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클래스 A냐 B냐 C냐에 따라서 이미 서브넷 매스크가 정해지지만 이 서브넷을 망 관리자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겠다 그러면 252500이 아니라 예를 들면 25251920 이렇게 서브넷 매스크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에는 만약 공항 관리자 이렇게 선택했다면 서브넷 매스크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255, 255, 192, 0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IP 주소의 이 IP 번호를 우리가 계층적으로 나눈 것이 전화번호의 계층 구조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역번호 063, 270에 4140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주는 게 에어리어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번호, 커넥션 번호 이렇게 하듯이 요거랑 유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트워크와 서브 네트워크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스크가 필요한데요. 이 마스크를 우리가 개인 PC 같으면 이 마스크를 세팅을 다 해놔야 되죠. 그럼 이 마스크를 어떻게 얻느냐? 알다시피 클래스 A인 경우는 25000, 클래스 B는 252500, 클래스 C는 252520입니다. 근데 너무 길죠? 그래서 요게 바이너리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1이 8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슬래시 8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그래서 B인 경우는 이거니까 슬래시 16, C인 경우는 슬래시 24에서 여기에 24비트 이렇게 마스크를 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는 제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디폴트 마스크를 우리가 IP 주소가 주어지면 요거를 엔드 시키면 네트워크 주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아이디와 나머지가 다 0으로 되어져 있는 네트워크 주소가 자연스럽게 추출이 되죠. 자, 이그젬플 8은 어떤 라우터가
목적지 주소가 190.240.7.91인 그 목적지를 갖는 IP 주소를 수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패킷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찾으시오라는 건데요. 라우터가 어떻게 찾냐면 일단 패킷을 받게 되면 이걸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래스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90이니까 클래스 B입니다. 클래스 B임을 알면 우리가 필요한 네트워크 마스크가 별도로 세팅하지 않으면 25250/16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거를 엔드하게 되면 190.240.0.0이 되죠. 이게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그걸 이렇게 써놨죠. 클래스 B임을 알고 디폴트 마스크가 25250/00이고 그래서 엔드하게 되면 190.240.0.0이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서치를 하는 거죠. 찾아서 그러면 이 주소 네트워크인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라우팅 테이블로부터 찾은 다음에 거기로 패킷을 던지면 끝입니다. 자, 근데 서브넷 매스크가 있는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클래스 B라면 2525000고 슬래시 16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브넷 매스크를 사용하겠다고 이 망 관리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16개 B인 경우에 16개에다가 자기가 서브넷 매스크를 위한 아이디를 몇 개를 더 할당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서브 네트워크를 8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최대. 그러면 3비트를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 2의 삼성에서 그 8개까지 가능하죠. 000, 001, 01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서브넷 매스크가 사실은 이제 16이 아니라 슬래시 19가 되죠. 요거를 우리가 이거 도티드 데시멀로 표현하면 요게 255고 요게 255고 111000000 요게 22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애매해지는데 이렇게 비트로 쫙 표현하면 클리어해지죠. 그 서브넷 매스크를 3비트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서브넷 매스크가 달라진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서브넷 매스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네트워크 설정할 때 서브넷 매스크를 2525000가 아니라 2525240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앞에서 제가 PC인 경우에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 서브넷 매스크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할당해 줘야 됩니다. 이그젬플 9입니다. 라우터가 190.240.33.91을 목적지로 갖는 IP 패킷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면 이 라우터가 클래스 B를 사용하는데 서브넷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비트 서브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십시오. 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네트워크 주소를 찾을 수 있느냐? 네트워크 주소를 찾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서브 네트워크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190.240.33.91은 바이너리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비트 서브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클래스 B면 원래가 16개의 일이 쭉 가는데 3개를 더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19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넷 매스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16개, 19개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엔더하면 끝입니다. 메커니즘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그대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요게 190. 요것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40. 세 번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00였으면 00이 되겠죠. 그런데 111이니까 요 3비트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001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요 5비트가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뭡니까? 2의 0승 1, 2, 3, 4, 5니까 2의 5승이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32죠. 그래서 3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메커니즘은 다를 게 하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만 서브넷 매스크만 잘 설정해 주면 서브넷을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요거 엔더해 주면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아시겠죠? 요거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앞에서 IP 주소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어드레스, 즉 동적으로 IP 주소를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얘기할 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DHCP라고 하는 것과 뒤에 가면 또 NAT라고 하는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라는 분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DHCP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각 컴퓨터는 이제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다음의 정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선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되기 위해서는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매스크를 알고 있어야 되죠. 전북대학교 같으면 2525250 이렇게 돼 있는 서브넷 매스크가 있어야 되고, IP 주소는 지금 전산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원에 연락을 하면 IP 주소를 하나를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연결이 되게 되면 그러면 라우터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850 같으면 210.117.181.1 뭐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포워딩 해주는 라우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P 주소를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알다시피 그 도메인 네임 서버, 예를 들면 네이버 www.naver.com 이라고 얘기하면 네이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이런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그러죠.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DNS를 알고 DNS의 IP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실험실에 하나 할당을 받으면 IP 주소가 뭐예요? 물어보고 2525250 쓰고 라우터 알고 DNS 써주고 하면 세팅이 끝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전주에서 서울로 갔다 그래 봅시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갔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컴퓨터 어떻게 연결하나요? IP 주소를 모르는데. 그럼 전산원에 서울대학교 전산원에 전화하나요?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도 사실 여기 다른 데 있다가 지금 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휴대폰이 되잖아요.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IP 주소 받은 거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이 되지?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장비가 알 수 없는 곳에 왔을 때, 언노운 네트워크로 들어왔을 때, 이동했을 때 IP 주소가 이렇게 안 했는데도 우리가 할당을 받아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줄여서 DHCP 프로토콜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게 잘 동작하기 때문에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IP 주소를 할당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HCP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DHCP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클래스 A, B, C, D, E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A, B, C는 개인 PC한테 할당하는 것이고, D는 멀티캐스트 주소, E는 예약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A, B, C 클래스 주소들 중에 일정 영역, 이거는 클래스 A는 이 부분, 클래스 B는 이 부분, 클래스 C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private IP 어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주소는요, 여기에 레인지에 포함되는 주소는 개인 PC한테 할당되면 안 됩니다. 할당하는 주소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이 주소를 갖는 PC는 개인한테 할당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72.16.0.1 이 주소를 갖는 컴퓨터는 전 세계에 수만 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각각의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뭐라고 그러냐면 퍼블릭 네트워크, 그러니까 퍼블릭 IP 네트워크, 그게 인터넷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유니크한데
이 주소를 갖는 것 172.16.0.1 뭐 이런 주소를 갖는 컴퓨터는 전 세계에서 수천 대도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되나고요?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만 쓰고 외부로 접속을 안 한다고 가정하고 쓸 때 이렇게 할당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이 세 개의 영역을 그래서 Private IP Addr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 레인지에 포함되는 패킷들은 라우터가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라우터가 있고 여기 망을 구성한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에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여기 할당해 주면 그러니까 요 레인지 안에 드는 거를 IP를 할당해 주면 이 내부에서만 지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지 외부로는 패킷이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 내부망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 내부끼리만 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프라이빗 IP 주소를 받은 것이 외부로 접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나중에 배울 NAT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아직 NAT는 안 다뤘어요. 지금은 DHCP 주소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IP 이게 라우터가 있고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유무선 062 우리가 복도에 있는 거 이건 무선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DHCP 서버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시 배울 건데 DHCP 서버가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서버 프로그램이 여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복도 근처에 와서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얘랑 DHCP 프로토콜에서 결국은 이 프라이빗 주소 예를 들면 172. 뭐 여기 16.0.1 얘는 0.2 그러니까 172.16.0.2 이거를 할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끼리는 서로 이 주소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망이 뭐가 되냐면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에는 프라이빗 IP 주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DHCP를 할 때는요. 그 세팅할 때 IP 할당 말고 자동 주소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해주면 DHCP 서버한테 이렇게 프라이빗 IP 주소를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프라이빗 IP 주소로는 근데 단점은 이거는 안 됩니다. 외부에서 그럼 여기에 접속할 수도 없고 일단 이 상태로는 여기에서 또 외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쪽에 접속하고 여기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 것들이 외부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게 필요한데 그게 뒤에서 배울 NAT입니다. 요건 아직 안 다뤘어요. 뒤에서 다룰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얘가 프라이빗 주소를 던져주는 거 DHCP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DHCP가 프라이빗 주소 말고 그냥 퍼블릭한 인터내셔널한 쓸 수 있는 IP 주소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고정 IP로 직접 DHCP를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실 이걸 쓰는 이유는 내부망을 구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빗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유무선 062 제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 보면 프라이빗 주소를 할당받습니다. 보통 이거를 할당 많이 받는데요. 192.168.0.1 그러니까 HTTP 뭐 192.168.0.1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웹 서버가 보통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해서 이 062를 세팅을 할 수 있게 보통 이렇게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요 개념 일단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프라이빗 주소가 필요하느냐? 그거는 IP 주소가 우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모르는 네트워크에 가서도 그냥 이거 인터넷에서 할당하려면은 IP 주소를 안 쓰는 거를 자동으로 할당받아야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프라이빗 주소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냐?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요걸 해주는 것이 뒤에서 배울 NAT라고 제가 여러 번 앞에서 지금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IP 주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IP 주소를 블락 단위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DNS도 관리하고요. 뭐 이런 이름 같은 거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1년 IP 주소를 뭐 할당받는 게 뭐 5달러였나? 이 정도 이랬는데, 지금은 이 IP 주소가 이미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 IP 주소 할당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 학교 같으면 이만큼 블럭을 이만큼 할당받았고, 그 중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북대학교의 할당이 이미 끝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팔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매년 여기 유지 관리 비용을 여기 지불하고, 그러고 나서 이 주소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구성원들한테 한 개씩 나눠주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KT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도 IP를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개만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들한테 동쪽으로 할당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시에 컴퓨터를 1000만 명이 켜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동시에 컴퓨터를 켜는 사람들은 만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개, 20만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 IP 주소를 관리하면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어쨌든 IP 주소를 할당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DHCP를 우리 교과서는 조금 설명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조교재로 제가 삼은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 그 책에 보면 DHCP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거를 설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DHCP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DHCP는 먼저 호스트가 이게 새로운 네트워크에 도달했을 때 DHCP 디스커버라는 메시지를 뿌립니다. 그러면 DHCP 서버가 DHCP 디스커버, 저 한마디로 얘는 DHCP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수신한 DHCP 서버가 DHCP 오퍼, 이거를 제공하고요. 그러면 호스트가 다시 DHCP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걸 통해서 IP 주소를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DHCP가 acknowledgement를 보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DHCP 클라이언트 서버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자, 이 3.1.2.0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딱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IP 주소를 안 받았으니까 얘가 자동 IP 주소 할당이라고 윈도우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DHCP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네트워크에다가 메시지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DHCP가 얘가 뿌리는 메시지를 받고 DHCP 이제 오퍼를 하고 얘가 어크날리지먼트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DHCP 서버는 2.3에 1.2.5에 있었고, 이제 arriving 클라이언트는 아직 IP 주소가 없죠. 그러면 얘가 DHCP 서버한테 이제 DHCP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걔한테 요청을 하기 위해서 DHCP 디스커버라는 메시지를 이게 보내게 됩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누가, 소스가 누가, 데스티네이션이 받는 그쪽을 얘기하고요. 자, 아직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 보내는 쪽에서는 자신의 IP 주소를 뭐라고 해서 보내냐면 0.0.0.0이라고 해서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포트 번호라는 것인데요. 아직 포트 번호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게 포트 번호는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 위쪽이 트랜스포트 계층이거든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보면 여기 포트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16비트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컴퓨터,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는 IP 주소로 알 수가 있죠. 유니크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는 우리 컴퓨터 한 대에 지금 프로세서가 수십 개가 동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윈도우즈 PC도 한 50개씩, 30개씩 동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들 중에 패킷이 도착하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얘들이 패킷을 보낸다면 얘들은 대체 여러 놈 중에 어느 놈이 보낸지를 얘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마다 포트 번호 한 개씩이랑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줍니다. 이걸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DHCP 서버한테 이 요청을 하는 놈은 68번하고 바인딩을 해야 되는 거고 DHCP 서버는 67번과 바인딩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그 IP는 모르더라도 프로그램이 뭐랑 바인딩 되는지는 알아야 요거를 고정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소스는 68번이 그 프로그램은 68번과 묶음을 해서 68번 쪽으로 패킷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받는 쪽은 IP 주소를 아직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252525에 서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트 번호 67번한테 요청해요. 67번이 DHCP 서버여야 되는 거죠. 약속입니다. 67번은. 자, 그러고 나면 지금 yield 어드레스 해서 아직 없으니까 0000에 DHCP 디스커버를 요청하는 놈이 얘뿐만 아니라 다른 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를 임의로 할당을 하는데 얘가 654번이라고 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다른 PC들도 이 메시지를 받겠지만 걔들은 이걸 무시하고 그 중에 DHCP 서버만 이걸 받으면 이놈이 이걸 요청하는구라는 걸 알죠. 그러고 나니까 DHCP 서버는 223의 1.2.5죠. 그러니까 DHCP 난데 내 주소는 223.1.2.5야. 그리고 이 서버의 이 포트 번호는 67번이니까 나 DHCP 서버인데 나 IP 주소는 이거거든. 자, 그리고 아직 얘가 IP 주소 할당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으로 뿌리는 겁니다. 25252525에 68번에다 알려주는 건데 아까 네가 얘기했던 트랜잭션 번호 654번이라고 얘기한 놈 있지. 너 있잖아. IP 주소 이거 어때? 23.1.2.4 이거 괜찮으면 써. 그리고 요거는 3600조 즉 1시간 동안 쓸 수 있어 라고 DHCP 오퍼 그러니까 오퍼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떠니? 라고 알려주면 사실 얘뿐만 아니라 다른 놈도 받죠. 그런데 다른 놈들은 브로드캐스팅이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얘는 내가 아까 요청해도 654번이네. 그리고 이 주소를 써라고 그리고 이렇게 수신합니다. 그러면 이거 써도 돼? DHCP 리퀘스트 다시 보냅니다. 자, 아직은 IP 주소 할당을 안 받았으니까 0.0.0.0에 이제 클라이언트니까 68번으로 해서 보내고 데스티네이션은 이게 얘가 이걸 받지만 일단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아직 해서 이제 23.1.2.4 이거 써도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는 하나 증가시켜야겠죠. 다른 거. 그러니까 655번으로 이거 3600초 이거 맞죠? 라고 하면 얘가 오케이 해서 이거 알려줍니다. 이거 23.1.2.5의 포트번호 67번이 브로드캐스팅으로 이제 알려주는데 이거 써. 맞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DHCP 에크를 받는 순간 이제 얘는 뭘 쓰냐면 이 IP 주소를 자기가 어사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허용해 주는 것이 이제 1시간 동안은 이걸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떤 흐름인지만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DHCP 서버가 있고 우리가 일반 PC가 모르는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DHCP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IP 주소를 모르는 데 가더라도 할당받게 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DHCP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IP를 할당 하나를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면 할당 받을 때 프라이빗 주소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프라이빗 주소를 할당 받으면 외부로 접속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뭐 고정 IP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인터넷 되잖아요. 즉 외부의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거는 NAT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라는 기술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라우터인데 이 라우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보통 유무선 공유기를 달면 여기 안에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DHCP 서버. 그래서 여러분들의 PC나 휴대폰에 대해서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NAT가 들어 있습니다.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이 두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마음 놓고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NAT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NAT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냐면 실제로 이 라우터가 할당받은 주소는 한 개입니다. 138.76.29.7이라는 한 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 IP죠.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는 뭐냐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0.1, 얘는 2, 3, 4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로컬 네트워크, 프라이빗 네트워크이고요. 자, 그러면 NAT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외부로 나가는 패킷들은 모두 다 EIP 주소인 것처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얘가 패킷을 만약에 네이버에 접속하겠다. 그래서 네이버로 가겠다고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라우터 있는 쪽으로 패킷이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프라이빗 주소는 원래라면 이거는 외부로 안 보내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 프라이빗 주소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데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AT가 패킷을 받으면 이거를 자기가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즉 이 주소로 바꿉니다. 그러면 모든 패킷이 이 주소로 바꾸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얘가 보낸 것도 이 주소고 얘가 보낸 거 이 주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썼냐면 앞에서 제가 포트 번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포트 번호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갈 때는 이 주소는 똑같은 걸 쓰는데 다른 포트 번호, 이 컴퓨터에서 오는 거는 다른 포트 번호, 이 컴퓨터는 다른 포트 번호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테이블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오는 거를 그러면 오면 오리지널 있었던 걸로 복원해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시나리오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한 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부분인데요. 로컬 네트워크는 한 개의 IP 주소만 사용하고 외부에서는 이 IP 주소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SP,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는 이 한 개만 할당받고 더 이상 할당받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외부로 나갈 때는 우리가 이 IP, 로컬 IP로 온 거를 우리가 할당받은 외부 IP로 변환해서 보내면 됩니다. 자, 말로만 들어서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죠.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시나리오를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NAT, Network Advanced Translation을 하기 위해서는 NAT Translation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이 테이블을 유지하는데 지금 이 라우터에는 IP 주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쪽 외부 쪽으로는. 그런데 내부로는 로컬로는 이런 로컬 IP 어드레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컴퓨터에서 호스트 10.0.1이 외부의 128.119.40, 80이면 이게 웹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네이버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킷의 헤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스는 10.0.0.1이 그 다음에 아마 클라이언트는 아마 그 포트 번호가 3345번이었나 봅니다. 얘가
누구한테 보냈냐면 128.119.40에 80.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요게 여기에 도착을 하죠. NAT 서버가 없으면 이거는 로컬이 외부로 가니까 패킷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NAT 서버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자기가 보낸 것처럼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NAT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NAT 서버 기록을 합니다. 앞에서 있었던 지금 10.0.0.1에 포트 번호 3345번 요거 랜사이드죠. 요거를 외부로 나갈 때는 IP 주소 이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건 몽땅 다 이 IP로 보냅니다. 이거 패킷을 요게 샌드 쪽을 바꿔치기 합니다. 원래는 이건데 쓱 이렇게 갈아치우는 겁니다. 어떻게 갈아치우냐면 여기 있는 외부에 있는 요 IP 주소 138.76.29.7이라고 이걸 할당 받았으니까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하나를 자기가 랜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5001번이라고 자기가 랜덤하게 할당을 했으면 5001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그럼 이 테이블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이게 네이버 서버에 접속하면 네이버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38.76.29.7의 포트 번호 5001번인 놈이 자기한테 접속을 걸어온 것이죠. 그래서 얘가 네이버가 128.119.40.18 이게 지금 네이버라고 가정했죠? 80 이게 얘가 누구한테 보냈냐면 얘가 보냈잖아요. 얘가 보냈으니까 그대로 이놈한테 다시 리스판스에서 웹 리스판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요거 패킷을 도착하면 이 테이블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8.76.29.7은 7에 5001번은 우리가 어떻게 매핑을 했냐면 사실은 이놈이 보낸 거죠. 10.0.0.1에 포트 번호 3345번이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킷의 이 소스 부분을 요걸로 바꿔치기 해서 이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패킷을 요걸로 바꿔치기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138.29.7에 5001 요거죠. 참 요거죠. 요걸로 바꿔치기 해서 쓱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10.0.0.1에 3345 그러면 얘가 패킷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보내면 또 새로운 138.76.29.7에 아마 포트 번호 예를 들면 5002번 이렇게 그리고 얘 거는 아마 10.0.0.2번에 포트 번호 예를 들면 4001번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한 놈이 컴퓨터 한 대가 패킷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KT에서 우리가 한 개를 IP를 받잖아요. 받는데 원래라면 KT한테 동적 IP를 2개 받으면 요금을 10,000원 이렇게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무선 061을 하나 산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외부로부터 DHCP를 이용해서 KT가 제공하는 IP를 한 개를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DHCP 이 서버가 여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이 포트가 4개가 있다면 그리고 무선이 있다면 여기에 유선으로 연결이 되건 휴대폰 같이 무선으로 여기 접속하던 자기가 DHCP를 통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프라이빗 IP 주소를 한 개씩 할당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외부로 가는 패킷이 오면 자기가 NAT 서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안에 있는 이 유무선 공유기 때문에 KT 입장에서 보면 IP 주소가 몇 개인 걸로 보입니까? 한 개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10대를 연결하든 100대를 연결하든 외부에서는 컴퓨터가 한 개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유무선 공유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요금 2개 지불하고 합니까? 그래서 한 개 할당 받은 다음에 컴퓨터 여러 대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유무선 공유기를 한 개씩 갖다 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테이블 IP 주소와 외부로 가는 포트 번호를 임의로 할당한다는 것, 그리고 각
여기 프로세스마다 오는 IP 로컬 어드레스와 이 포트 번호를 이렇게 매핑시켜 둔다는 것. 요 메커니즘을 꼭 반드시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NAT 기법을 이용하면 이 NAT 서버가 이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보내는 것처럼 해주죠. 그리고 이 포트 번호는 16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2의 16승, 즉 65,536개죠. 그래서 6만 개 정도의 커넥션을 우리가 한 랜 사이드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IP가 부족한 거를 NAT를 이용해서 현재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AT가 있으니까 IP 버전 4 가지고도 앞으로도 계속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드레스 부족 현상은 IPv6로 우리가 넘어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이 NAT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 쪽에 있는 것이 클라이언트로서 이 외부에 접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뭐 이게 접속하면 되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일로 가려면 이 얘 주소가 변하지 않는 주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 IP 주소는 여기 외부로 가는 거 하나로 픽스가 되지만 포트 번호를 장담할 수 없죠. 컴퓨터 껐다가 키면 이 포트 번호가 계속 바뀌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 외부로 볼 때는 포트 번호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근본적인 IP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완화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는 결과적으로 IP 부족 문제는 IPv6로 해결해야 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봤지만 NAT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DHCP와 NAT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라우팅에 관한 이야기가 책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슬라이드를 다 잘랐어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 다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세히 그렇게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지금은 거의 알고리즘은 그다지 여러분이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제가 지나가고자 합니다. 이 라우팅 테크닉으로는 우리가 전산학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스태틱 라우팅이라는 기법이 있고 다이나믹 라우팅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가지고 학위 논문을 받은 박사만 해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지금도 아마 새로운 라우팅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트워크가 이 수많은 노드들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 정보를 가지고 하면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고 일부 정보만 가지고 하면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리고 한번 고정해 놓으면 이게 스태틱 라우팅은,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이나믹 라우팅은요, 트래픽 양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다이나믹 라우팅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쓰는 건데요. 만약에 얘가 월등히 좋으면 이걸 왜 얘기합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냐 하면, 이 라우팅은 뭐랑 비교하면 괜찮냐 하면 고속도로, 여러분들이 서울서 전주 가는 거랑 생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가는 방법이 있고 국도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차가 많이 몰릴 때 국도로 가는 게 빠르냐, 고속도로로 가는 게 빠르냐,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다이나믹 라우팅은 뭐에 비견할 수 있냐면, 자, 전국 교통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켜죠. 그러면 내비게이터에서 지금 도로가 막히니 국도로 빠지라고 그럽니다. 뭐 그러면 이걸 따라서 쭉쭉 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트래픽이 정말로 많이 막히면 이거를 내비를 따라가는 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비에서 고속도로가 막히니 국도를 빠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만 이 내비 키우고 있나요? 전부 다 T맵 쓴다고 그러면 다 같이 T맵에서 다 빠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국도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국도가 어떻게 될까요? 꽉 틀어 막히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국도가 틀어 막힌다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서 내비에서 자, 국도가 막히니 고속도로 다시 올라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만 고속도로 올라타나요? 다 같이 고속도로 올라타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거를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오실레이션이 진동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몰렸다, 이쪽으로 몰렸다, 이쪽으로 몰렸다 이러면서 오히려 꾸준하게 그냥 무조건 계속 고속도로, 꾸준히 국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래픽 양이 아주 덴스하게 꽉 들어찰 때는 오히려 스태틱이 낫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진 알고리즘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트래픽 양이 좀 적을 때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라우팅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라우팅이 됐던 다이내믹 라우팅이 됐던 라우팅 알고리즘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우팅 어떻게 되었던 테이블을 만들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라우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펄이건 클래스 리스건 결과적으로 어쨌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라우팅 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우팅 테크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노드가 많아지면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패킷 하나 올 때마다 테이블을 룩업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퀀설하게 한 개씩 뒤져본다면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연구를 많이 했던 게 어떻게 하면 라우팅 테이블을 작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라우팅 테이블을 패키지 왔을 때 검색을 해야 하던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야 라우팅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챕터의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는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IP 계층에 있어서 패킷 포맷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IP 헤더고요. IP 헤더. 그러니까 위에서 TCP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면 그게 요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IP 헤더를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헤더 보면 이게 32비트라고 했을 때 여기 제일 처음에 뭐냐면 버전이 써 있습니다. 4가 0100 뭐 이런 식으로 4가 돼 있겠죠. 그래서 IP 프로토콜 버전이고요. IPv6는 여기 6이라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더가 가변이기 때문에 헤더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 IP 패킷을 보내야 되느냐 그걸 기술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라우터들이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무시합니다. 전부 다 나 빨리 해주세요라고 다 체킹해서 유저가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 필드를 만들긴 했는데 라우터들이 이건 안 보고 그냥 개무시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이 IP 패킷이 사이즈가 가변이죠. 그래서 IP 패킷 전체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여기 랭스에 기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IP 패킷을 밑으로 갈 때 만약에 하부가 만약 이게 전체가 1000바이트인데 500바이트밖에 못 보낸다 그러면 쪼개야 된다고 그랬죠. 쪼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쪼갤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쪼개진 게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테크닉은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time to leave 요거를 줄여서 TTL이라고 그러는데요. time to leave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거는 보통 한 뭐 16이나 뭐 이렇게 세팅해서 보내는데 라우터를 하나 거칠 때마다 얘가 하나씩을 뺍니다.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0이 되면 라우터가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전체를. 왜 이렇게 할까요? 잘못하면 이 패킷이
이 라우터 사이를 빙글빙글 돌 수 있거든요. 그럼 유령 패킷이 되죠. 만약에 알고리즘이 잘못됐거나 해서 옛날에 생성된 패킷이 안 사라진다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트래픽 양을 깎아먹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임 투 리브에서 라우터를 거쳐가면서 아무리 미국까지 가도 보통 라우터 한 대여섯 개 거치면 미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열 몇 개를 거치는 동안에 예를 들어 32로 세팅이 나는데 32개 라우터를 거치는 동안에 도달 안 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임 투 리브가 0이 되면 전체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TTL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성능을 체크한다든지 그 특정 그 라우터가 살아있는지 이런 걸 체크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는 1로에서 보내고 2로에서 보내고 3로에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는 라우터가 사실 알려줄 수 있거든요. 네가 보낸 패킷이 0이 됐다. 요걸 잘 활용하면 뭐가 됩니까? 경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1로 하면 첫 번째 라우터가 뭔지, 2로 세팅하면 두 번째 라우터가 뭔지 이걸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중에 뭐 트레이스 라우트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네이버까지 트레이스 라우터 하면 어떤 라우터들을 거치는지 촥촥촥촥 찍어줍니다. 그게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타임 투 리브. 자, 그래서 요런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 레이어는 요게 위가 뭐 TCP냐 뭐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건지 UDP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체크섬은 헤더가 깨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체크섬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IP 32비트 주소 보내는 쪽, 받는 쪽 32비트 IP 주소가 이렇게 헤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필요하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IP 헤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IP 헤더가 여기 32, 그러니까 4바이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최소 4, 5, 20바이트가 되고 필요하면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TCP 헤더가 있는데 TCP 헤더는 요 상위에 있는 거죠. 그게 한 20바이트쯤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40바이트 이상의 이제 헤더 오버헤더가 발생하게 된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건드리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전체적으로 눈에 한번 잘 담아 두세요. 뭐 TTL이라든지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프로그래미테이션 할 때 나온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잘 봐두기 바랍니다.